2025년 4월, 이란과 이스라엘은 12일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적대감이 폭발한 이 전쟁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무기도 대규모 지상군도 최대 화력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양측 모두 다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다음 전쟁은 이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거라고요. 왜 두 나라는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일 전쟁이 실제로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지 않았고 미사일 생산시설 일부만 타격했으며 핵무기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죠. 이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수천 대의 드론, 떼를 보내지 않았고 헤즈볼라 같은 동맹 세력을 전면전에 끌어들이지도 않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세계 석유 공급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민간인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지상군은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개입을 최소화했죠. 유럽이나 중동 동맹국들을 끌어들이지 않았고 자국이 가진 공격력의 극히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싶어 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충분한 고통을 줘서 앞으로의 공격을 억제하고 싶어 했지만요. 모두가 한 가지에는 합의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거였죠. 그렇게 12일간의 피바람이 지나간 뒤 실제로 전쟁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제사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에 의미 있는 평화협정을 맺도록 압박하고 평화를 유지할 실질적인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나라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상처를 치료한 뒤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죠. 상대방이 언젠가 또 전쟁을 걸어올 거라는 전제 아래 말입니다. 다음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의 상황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부터 보죠. 이스라엘은 12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됐거든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지만 이스라엘도 미국도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보유한 약 40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란은 아직도 우라늄을 계속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와 장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도 상당 부분 타격받았지만 여전히 일부 인프라는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미국이 12일간의 전쟁 동안 방공 요격 미사일을 엄청나게 소모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단 12일 만에 보유한 고성능 미사일 요격체의 4분의 1을 써버렸거든요. 미국 관료들은 이스라엘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돌아가는 걸 고려하게 만드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하마스를 공습한 결정은 중동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죠. 부유하고 강력한 아랍세계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지난 10년간 보여줬던 상대적인 개방성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세계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던 시도는 위험에 처했고요. 아랍연맹은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를 처음으로 인정한 여러 유럽 국가들과 힘을 합쳤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를 적대감 증가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더 고립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으로부터도 제한적이나마 압박을 받고 있죠. 동시에 하마스와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여러 이유로 결렬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만약 하마스가 협상을 거부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더 큰 단독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시사했고요. 이런 국제적 요소들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이 고립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와 관찰자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이 한동안 가자지구 전쟁과 연결돼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전쟁을 계속하거나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유인이 있는 거죠.
전쟁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네타냐후만은 아닙니다. 이란에서는 성직자 지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무너지는 경제, 지속되는 민중 반대 운동, 그리고 이란이 수십 년간 팔아온 군사력 신화를 이제는 의심하는 체제 충성파들의 신뢰 위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암살 공작으로 인해 극도로 편집증적이 됐고, 현재 지도층이 다음 전쟁에서 전멸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과 승계 순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은 이스라엘 요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체포하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란은 2025년에 1979년 혁명 이후 어떤 해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9월 말에는 발만 카바셀이라는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는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스파이 중 한 명으로 묘사됐죠. 동시에 이란은 방공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재건하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산들이 이란 영토에서 비대칭 공격으로 발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드론 공격에 유용했을 단거리 드론 요격 시스템을 우선시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해킹 그룹이 폭로한 러시아 문서 유출에 따르면 이란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 48대를 계약했고, 러시아가 예정된 일정을 지킬 수 있다면 2026년부터 조기 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란은 또한 중국의 제20 전투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미 러시아에서 미그 29를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빠르게 제공권을 장악한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죠. 한편 이란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서 최소한 일부 발사 능력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장거리 저비용 자폭 드론을 여전히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만 보면 이란이 시간을 갖고 정권 안정성을 확보한 뒤 몇 년 동안 무기 시스템을 모으고 재건하는 쪽을 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란의 국제적 상황이 테헤란으로 하여금 일정을 앞당기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란은 유엔의 이른바 스냅백 제재를 받았는데, 이 제재는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국제적 시도의 일환으로 중단됐던 것이었습니다. 재개된 이 제재는 이란을 매우 심하게 타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의 은밀한 금융 거래로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더욱 강렬해질 겁니다. 이란의 재무장 재원 조달 능력은 감소하기 시작할 거고요. 지배 엘리트의 단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권 붕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관료들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의 발언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남은 핵 비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불안정성과 분열이 증가하면서 미래 전쟁을 사실상 조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폭력으로의 복귀 직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마스쿠스와 자치 쿠르드 지역인 로자바 사이의 대치가 원인이었죠.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의 국경 지대에서 계속 재편성되고 있고요. 이라크 역시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은 이제 심지어 이스라엘로부터도 사방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오랜 대리 동맹인 헤즈볼라 내 강경파들은 무장해제 압박에 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위협할 능력은 더 이상 없지만, 레바논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여전히 레바논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수는 확실히 있거든요. 계속되는 무기 압수 패턴은 이란이 여전히 헤즈볼라, 예멘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대리 민병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모든 와중에 미국은 중동에서의 개입을 축소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온갖 나쁜 행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외교적, 안보적 공백의 첫 징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양측이 평화에 대한 헌신 대신 전쟁 재개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갈등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수년간의 준비 기간 대신 빠른 전쟁 재개를 부추기는 요소들 말이죠. 이스라엘은 방공 능력에 타격을 입었고, 이란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재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면 이란이 과거 교전의 교훈을 배워서 무기고를 재건하고 전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격 미사일을 더 빨리 소모하게 되고 더 취약해질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 그것을 목표로 삼으려 하게 만들고, 이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그 물질을 다시 목표로 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억제하는 걸 고려하게 만들죠.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정권 불안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될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국제 무대에서의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외부적의 위협을 이용해 계속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가 붕괴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고려해야 할 국제적 갈등선들이 있습니다. 더 넓은 중동 지역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고, 아랍 세계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미국 동맹국들은 예루살렘의 행동에 좌절하고 있고요. 해외의 이란 대리 세력들은 여전히 무장하고 위험하지만 점점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란 정권 내에서 지금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 중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기여하죠.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요소의 조합이 이스라엘도 개입할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예루살렘이 변화하는 국제적 인식을 더 어두운 날들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유럽, 아랍 세계, 그리고 다른 국제 세력들을 이미 소외시켰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소외시킬 위험 때문에 피했던 종류의 행동을 취해도 이제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 정권이 붕괴 직전이고 한 번의 큰 마지막 압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물질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 안다면 이란이 그것을 숨기거나 분산시킬 기회를 갖기 전에 그 장비를 파괴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전투기를 조달하고 방공 시스템을 재건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재구성하려 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 모든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강력하게 타격한다면 아마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란의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나 전쟁 위협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유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을 수 있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금 방공 능력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주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압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금 당장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리아의 대리 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죠. 몇 년 후에는 그들이 무장해제되거나 이스라엘과의 1대1 전쟁으로 황폐화되거나 전쟁 의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란 편에서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양측 모두 폭력적 교전을 촉발해서 얻을 게 있다고 믿고 또한 적이 잃을 게 많다고 믿는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긴장을 고조시킬 충분한 요인이 있습니다. 폭력적 확전에 명확한 위협을 내보내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억제력이어야 할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적보다 더 멀리 갈 의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확전할 요인이 생깁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그렇게 느낄 때 상황은 가장 위험해집니다. 양쪽이 모두 확전 사다리를 오르며 적이 물러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양쪽 모두 적이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에 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기 전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오늘 에피소드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이 점을 다시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새로운 확전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외교와 냉철한 판단이 승리할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중동에서 재개될 폭력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수지만 점점 늘어나는 전문가와 매체들이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지만 위험은 대부분의 국제 헤드라인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파악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장 가능성 높은 촉발 요인은 이란이 본격적인 핵 농축 활동을 재개했거나 기존 비축분을 무기급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농축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일 겁니다. 또한 네타냐후 정부가 하마스 조직과 휴전협정이나 심지어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이란으로 관심을 돌려 미래 분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죠. 의심대로 네타냐후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이나 국가안보 위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이란과의 전쟁이 쉽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란의 경우 한 가지 촉발 요인은 평화협정이 성사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이 현재의 노력을 배가하는 경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세가 확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악명 높게 편집증적인 정권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대규모 침투를 발견하거나 자신들을 겨냥한 실제 또는 인지된 음모를 확인하면 이란이 폭력적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건 어느 쪽이든 급성 위협 때문이 아니라 누적되는 스트레스의 조합 때문에 전쟁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할 가능성입니다. 급성 위협의 좋은 점은 이 상황에서 좋은 게 있다는 범위 내에서지만 전쟁 재개 전에 국제 뉴스 보도, 외교적 수사, 군사적 과시, 그리고 뭔가 일어나려 한다는 다른 명확한 지표들이 선행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전반적인 상황의 결과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습 공격을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든다는 거죠. 기습 공격은 모든 측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특히 공격을 받는 국가를 불확실하게 만들며 그들이 자체적으로 불균형한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서 더 많은 확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확전이 이어지게 만들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말로 앞으로 몇 달 안에 전쟁으로 돌아간다면 그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분명히 하고 싶어서요. 전쟁 재개를 피할 방법은 여전히 많이 있고 전쟁 가능성이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 높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피할 수 있는 일이죠.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국제사회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올해 초에 벌어진 12일 전쟁과 같은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두 나라 모두 이전 교전의 교훈을 배웠을 거라고, 그래서 적의 강점은 피하고 약점은 집중 공략할 준비가 더 돼 있을 거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보죠. 현재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제공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아마도 그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의미 있는 방공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전투기와 하늘에서 싸울 전투 준비가 된 항공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란은 조직적인 전면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의 자비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스텔스가 아닌 F-15와 F-16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F-15를 통해 더 무거운 탑재량을 이란 상공으로 실어 나르고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무기를 쏟아부을 수 있죠. 그 시나리오에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두 가지 유형의 이란 표적을 우선시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군사시설입니다. 이란의 남은 탄도미사일, 특히 발사시설과 이동식 발사 플랫폼을 제거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장거리 드론을 파괴하려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정보가 충분히 좋고 항공기가 목표물을 충분히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면 즉각적인 반격조차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죠. 두 번째 표적 그룹은 경제적 목표물입니다. 유전과 정유시설, 천연가스 인프라, 드론과 미사일 생산 공장, 항구, 공항, 대형 제조센터 등이죠. 이스라엘은 또한 이란의 핵 물질을 목표로 삼으려 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이 이스라엘 목록의 최상단에 있을 거라고 반드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이란의 반격을 막고 남은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면 정권 교체의 위협을 진정으로 급박한 가능성으로 이런 조합의 공격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건 아야톨라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강제할 수도 있죠. 물론 아야톨라가 정권 붕괴를 보며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하늘의 이스라엘 전투기와 지상의 정보 요원들은 이란의 핵 물질을 찾아낼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특히 드론과 미사일 비축분을 계속 목표로 삼고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 막는 초기 우위를 유지하는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고 가장 무거운 폭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이 매장된 표적들을 파괴할 겁니다. 그 다음엔 반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란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것과 유사한 전술을 사용한 초기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공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키기 위해 대규모 드론 물결을 발사하고 더 위험한 미사일의 발사 시기를 맞춰서 틈을 뚫고 들어가려 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이란이 2024년 이스라엘과의 교전 중 한 번에서 택한 방법입니다. 그 공격 중 이란의 초기 일제 사격이 이스라엘 방공의 한계에 압박을 가했지만 2024년 공격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폭 드론을 발사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란은 아마도 집속탄을 사용할 겁니다.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요격되더라도 여전히 비처럼 쏟아져 피해를 줄 수 있는 작은 폭탄 소형탄을 실은 미사일 말이죠. 동시에 이란은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대리 세력을 활용해서요. 예를 들어 헤즈볼라의 지상 공격으로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로켓과 드론 공격을, 예멘에서 드론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활용한 공격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이란은 여전히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인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방어 자산 일부를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거죠.